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이종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이토콘드리얼 펄프와니 NA 의존적인 마이토콘드리얼 뉴클리오이드의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을 조절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NIH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멀서 대학교 스쿨 오브 메디슨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학교 소개를 잠시 드리려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 하이어돼서 오기 전까지 조지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지아는 미국 동남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고는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복숭아 로고가 조지아의 로고가 되는데 조지아 복숭아는 유명합니다. 맛있기로.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작아서 문제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저희 학교는 1833년에 제시 멀서라는 이 초대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설립하신 기독교 재단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조지아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메이컨이라는 작은 도시에 메인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주도인 아틀랜타의 제2의 캠퍼스, 여기에는 간호대학과 법과대학 등의 몇 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아틀랜타 캠퍼스가 메인 캠퍼스보다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캠퍼스와 제가 있는 사바나 캠퍼스가 더 있고 의과대학은 이 콜럼버스 캠퍼스와 제가 있는 사바나 캠퍼스 그리고 메인 캠퍼스인 메이컨 캠퍼스에 총 3개가 나누어져 있어서 4년제 메디컬 스쿨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사바나 캠퍼스의 전경이고요. 보시면 좀 다르죠? 그냥 일반적인 풍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 실험실의 모습인데, 전면 유리가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 잘 되고, 좋아요. 왜냐면, 실험해 보신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실험이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가 훨씬 많은데, 그럴 때 멍하니 밖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한들한들 바람에 흩날리는 야자수들이 아주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해줘서, 마음이 편해지곤 합니다. 실험이 망쳐도 마음이 편해지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있는 사바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사람들도 비유티 오브 더 사우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미국 개항 초기부터 발달이 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인데, 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개항 초기부터 유럽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이렇게 계획된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역을 수놓는 이 오크트리들이 있는데 오크트리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매달린 것들이 보이죠? 이게 스페니시 모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겨우살이의 일종이래요. 기생식물의 일종인데 실제 있기는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도 공기 정화용 식물로 실내에서 많이 키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1시간 거리에 바다가 있어서 물놀이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초기 개항 도시답게 유럽풍의 건축 양식들이 아주 멋있는 그런 전경을 이루어서 여기는 리버사이드 볼드워크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아이스크림 가게, 뭐 레스토랑, 맛있는 맛집들도 많고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미국인들도 꽤 인지하고 있는 좋은 관광 도시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에 대한 것인데 줄여서 파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파릴레이션은 DNA 데미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이 보시다시피 DNA에 데미지가 생기게 되면 이 폴리 ADP 라이보실 폴리머레이즈 즉 PARP라는 엔자임이 이 DNA 데미지 사이트에 리크루트가 되게 되고 여기에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 브랜치를 만들게 됩니다. 파릴레이션을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으로 크로마틴 단백질들에 이렇게 파릴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가 DNA 데미지가 생겼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표지를 하는 플래그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을 인지하게 된 DNA 리페어 프로틴들이 DNA 데미지 사이트 리크루트먼트가 되면 DNA 리페어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다시 제거가 되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만들어질 때 NAD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NAD의 구조를 잘 보시면 ADP 라이보스와 니코티나마이드의 이중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NAD가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 브랜치를 만들 때 이 두 개 결합을 끊게 돼요. 이 파스완이. 그리고 여기 있는 ADP 라이보스를 계속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 브랜치가 생기게 되면 이게 몇백 모, 몇천 모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게 리페어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계속 남아있게 돼요. 남아있게 되면 문제가 아닌데 계속 생겨요. 축적이 된단 말씀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세포 내부에 있는 NAD의 디프라베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NAD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ATP를 만드는 PCA 사이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포의 핵심적인 기능을 일으키는 다른 단백질들에도 매우 중요한 핵심 팩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NAD의 셀의 내부에 NAD가 디프라베이션이 되게 되면 에이징 피노타입과 캔서 또는 뉴로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뉴클리어 투 마이토콘드리얼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클리어의 DNA 데미지가 생기게 되면 그걸 인지한 P53, ATP, ATM, PARP1 등이 이제 다운스트림 이펙터 프로틴들인 SIRT1, PGC1 알파 등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알 바이오제네시스를 일으키는데 이 NAD가 디프라베이션이 되게 되면 이 SIRT1이나 PGC1 알파가 불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뉴로디제너레이션, 캔서 또는 에이징의 피노타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파르프1과 마이토콘드리아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파르프1의 이니비션은 마이토콘드리알 메타볼리즘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알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프로덕션을 억제시켜주고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며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를 늘려주고 마이토콘드리아의 베이직 피전 리페어 액티비티를 늘려준다. 라는 쪽으로 다들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르프1이 NAD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르프1을 억제시켜주면 NAD가 더 늘어나게 되고 마이토콘드리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자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 일어난다면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컴포넌트에 일어날 것이냐라는 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마이토콘드리아의 ADP 라이보실레이션은 밝혀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1975년부터 그 흔적이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이 ADP 라이보실 트랜스포레이즈라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폴리 ADP 라이보실 폴리머레이즈와 비슷한 그런 단백질을 발견을 했다라고 보고를 한 적도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런저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할 것 같은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됐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마이토콘드리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마이토콘드리아에 파르프1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 이유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서 이게 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발표된 리뷰 페이퍼 중에 하나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인트라 마이토콘드리아의 파릴레이션에 관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연구하는 필드에서는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게 시스테매틱하게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되게 베이그한 어쩌면 되게 애매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시스테매틱한 연구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고 좀 자료를 찾아보게 되니까 주로 마이토콘드리알 파르프1이나 파릴레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뮤노플로레센스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밝혀냈어요. 하긴 근데 서브셀룰러 로컬라이제이션을 연구하는데 이뮤노플로레센스만큼 좋고 간단한 방법이 없긴 한데
실험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얼티팩트가 많은지. 그래서 그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겟이 분명해졌죠. 시스테매틱한 방법을 이용해서 그럼 연구를 해보자. 그럼 시스테매틱한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했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결과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 처음에 목표를 했던 에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뉴클리어 투 마이토콘드리아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 직접적으로 파르프1이 마이토콘드리아에 파를레이션을 시킬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파를레이션 시킬 거냐의 질문을 가지고 프로젝트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르프1이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존재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subcellular fractionation을 준비를 했어요. 마이토콘드리아를 정제를 했죠. 저희는 와일드 타입 셀과 파르프1이 낙아웃된 힐라셀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를 정제를 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마커를 썼는데 탐20이나 VDEC 같은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알 아우터 멤브레인 마커고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3는 히스톤 H3는 크로마틴의 마커, 라민 A는 뉴클리어 인델롭의 마커로서 이 두 가지는 뉴클리어 프랙셔네이션의 마커가 되겠어요. 그리고 큐블린은 사이토졸릭 마커죠. 갭DH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사이토졸에 대부분 존재를 하긴 하는데 뉴클리어스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제한 마이토콘드리아를 보시면 이 마이토콘드리알 마커가 굉장히 어큐뮬레이션 돼 있고 뉴클리어 마커는 안 보이죠. 사이토졸릭 마커도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제해낸 마이토콘드리아가 꽤 순수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펄프1이 찍혀 나오는 것도 웨스턴 블라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리뷰어들이 하는 얘기가 너네 저거 마이토콘드리알 퓨리파이 할 때 밖에 붙어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알 아우터 멤브레인을 프로티네이즈 K를 이용해서 스트리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알 아우터 멤브레인 마커인 톰20는 없어지고 마이토콘드리알 매트릭스 마커인 HSP16는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웨스턴 블랏을 펄프1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도 진하게 펄프1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리뷰어들이 또 물어봐요. 너네 그거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프랙셔네이션을 더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아우터 멤브레인 프랙션을 모았고 이너 멤브레인 프랙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프랙션을 따로 모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콕스4는 이너 멤브레인의 마커예요. 그래서 이너 멤브레인을 확인해봤더니 펄판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HSP60는 아까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 마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마이토콘드리알 매트릭스 프랙셔네이션에서 더 진하게 대부분의 펄프한 시그널이 나오는 걸로 이제 결론을 지었죠. 펄프한이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확실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트링젠트한, 좀 더 엄격한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출해낸 퓨리파이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리얼타임 PCR을 진행을 했는데 마이토콘드리알 DNA에서 인코딩되는 진들과 뉴클리어 DNA에서 인코딩되는 진들을 가지고 리얼타임 PCR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뉴클리어 DNA에서 인코디드 되는 DNA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마이토콘드리알 DNA 인코디드 된 진들만 앰플리피케이션이 되는 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리한 마이토콘드리아가 꽤 순수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프1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이 마이토콘드리아, 분리된 정제한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크로마틴 이뮤노프레시피테이션을 수행을 했어요. 이거는 되게 러프한 데이터인데 일단 펄프1이 뉴클리어 DNA에서 DNA 데미지 상황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펄프1이 크로마틴과 굉장히 어피니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알 DNA, 마이토콘드리알 뉴클리오이드에도 혹시 비슷한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펄프1에 대한 항체로 크로마틴 IT를 진행을 해봤더니 잘 됐어요. 펄프1 낙아웃에서는 베이설 레벨로만 백그라운드 레벨로 나오다가 와일드 타입에서는 펄프1 이 시그널이 이 마이토콘드리알 DNA 전역에서 다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알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은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와일드 타입에서 측한 마이토콘드리아에다가 NAD를 처리를 해주었더니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여기 보시면 이 올라파립은 이 펄프 1, 2, 3, 펄프의 아이소폼들인데 펄프 1, 2, 3 스페시픽한 이니비터입니다. 여기에 올라파립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NAD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됐던 파릴레이션이 다시 감소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뉴클리어 DNA 데미지가 이 파워프1을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아이솔레이션 된 마이토콘드리아에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투입해서 마이토콘드리얼 DNA 데미지를 유도를 해주고 그 상황에서 파릴레이션이 증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텍트한 셀의 크로마틴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과는 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올라파립이 펄프 1, 2, 3 스페시픽한 이니비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펄프 1인지 2인지 3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펄프 1 낙아웃 셀에서 다시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해봤을 때 NAD 첨가 및 올라파립이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마이토콘드리얼 파릴레이션이 NAD에 의해서 일어난 마이토콘드리얼 파릴레이션이 펄프 1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NAD의 프리커서, 전구체들이 있게 되는데, 이 다른 프리커서들이 역시 마이토콘드리얼 파릴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또는 니코티나마이드 라이보사이드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NAD의 전구체들인데 이것들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나 NAD 처리를 했을 때만 파릴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NAD가 마이토콘드리얼 파릴레이션을 일으키는데 가장 유용한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발견한 이 마이토콘드리얼 파릴레이션이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근처 대학의 콜래보레이션을 같이 하게 됐어요. 존스 홉킨스에 계시는 앤서니 리영이라는 파릴레이션을 아주 잘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특이한 방법으로 파릴레이션을 디텍션을 하세요. 이 Enzymatic Labeling of Terminal ADP Ribos라는 ELTA라는 방법인데 이 플로레센스 레이블링 된 ATP를 이 파릴레이션의 말단에다가 붙여서 이 파를 태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께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 NAD를 처리했을 때와 올라파립을 처리했을 때 이 ELT의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홀셀룰러 파릴레이션이에요. 보시면 몰레큘러 웨이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파워 브랜치가 높아질수록 몰레큘러 웨이트가 커져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마이토콘드리얼 파릴레이션도 멀티머릭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몰레큘러 웨이트 시프트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 홀셀룰러 파릴레이션보다는 좀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올라파립 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펄프1 스페시픽하다라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다른 방법으로 마이토콘드리알 뉴클리오이드의 파릴레이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ADP 라이보스 크로마틴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했어요. 이것은 이 칩 크로마틴 IP와 굉장히 유사한 테크닉인데 엔티바디하고 비드를 사용하지 않고 엔티바디에 이 폴리 ADP 라이보스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을 하는 프로틴 도메인을 컨주게이션을 시켜놓고 그걸로 예를 들면 IP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칩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방법으로 DNA를 정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된 그런 그런 뉴클리오이드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시면 아까 웨스턴 블럿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얻었어요. 컨트롤 상황에서는 베이설 레벨로 존재를 하던 파릴레이션이 NAD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올라파립 처리를 해서 이니비션을 시켜주게 되면 다시 베이설 레벨로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마이토콘드리알 뉴클리오이드 전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파르판 낙아웃된 셀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정제를 해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해 봤을 때는 NAD에 대한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올라파리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이토콘드리아 NAD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이토콘드리아 파울레이션이 파르판에 의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토콘드리얼 파울레이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앞선 테크닉을 통해서 정제한 이 ADPR 탭을 통해서 정제한 마이토콘드리얼 DNA를 시퀀싱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데 어떤 특정 이 부분에 이 파울레이션이 높아져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마이토콘드리알 뉴클로이드가 사실 이 플라스미드처럼 환형이거든요. 이게 동그란 형태인데 전역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앞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NAD 처리를 통해서 시그니피컨트하게 증가를 하고 올라파리 처리를 하게 되면 감소하는 그런 효과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 이 마찬가지로 팔판이 낙아웃된 상황에서는 그런 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이 딜룹 부분에서 가장 파울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콰이센트 스테이트나 NAD를 처리해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딜룹 리전에서 가장 그나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딜룹 리전은 마이토콘드리알 DNA의 레귤레터리 리전입니다. 여기에 마이토콘드리알 레플리케이션 팩터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알 DNA의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꽤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퀀싱 결과를 시크마이너로 다시 한번 컨펌을 한 내용이고요. NAD를 처리하면 시그널이 높아지고 올라파리 처리를 통하면 다시 이제 이 파워 시그널이 억제된다라는 걸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질문을 가졌어요. 마이토콘드리알 뉴클리오이드가 파릴레이션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마이토콘드리아 뉴클리오이드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과연 파릴레이션이 되는 것이냐. 사실 앞선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DNA 몰레큘 자체에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DNA 자체의 파릴레이션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몇 건 있긴 합니다. 한두 건 보고가 있긴 한데 주로 인비트로에서 정제된 DNA로 굉장히 컨트롤된 환경에서만 디텍션이 됐었고 인비보에서는 사실 디텍션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크로마틴, 뉴클리어 DNA, 뉴클리어 크로마틴의 파릴레이션은 주로 히스톤들에 일어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이토콘드리알 DNA에는 마이토콘드리알 뉴클리오이드에는 히스톤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 T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T팜은 마이토콘드리알 DNA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를 이렇게 꺾어줘요. 90도 정도로 꺾어주게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 꼭 크로마틴이 응축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압축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일으키게 되는데 저희는 이 T팜이 파릴레이션의 서브스트레이트가 되는 게 바킹 사이트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얼 뉴클리오이드의 ADPR 탭을 통해서 파울 시그널을 디텍션을 해냈고 그 상황에서 T팜에 대한 칩 시퀀싱을 통해서 T팜의 시그널을 T팜 시퀀싱을 T팜 칩 시퀀싱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그널을 봤는데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 Y축은 T팜 칩 시퀀싱 인텐시티고 X축은 파워 시그널 인텐시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잘 정비례 관계를 일으키는 것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T팜 시그널이 높은 곳에 파워 시그널도 높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긴 했는데 더 자세한 상황은 알아내지 못했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T팜의 시그널과 파워 분포 시그널은 정비례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T팜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토콘드리알 D룹, 즉 레귤레터리 리전의 T팜이 결합을 하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알 트랜스크립션을 일으키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펄 시그널이 높아지게 되면 T팜의 시그널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펄 시그널이 높아진, 즉 NAD를 처리한 상태에서 T팜의 마이토콘드리알 D룹 어큐펀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펄리네이션 시그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NAD를 처리하게 되면 T팜의 이 D룹 리전의 리크루트먼트가 늘어나게 되고 올라파리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T팜이 붙지 않아요. 근데 펄판 낙아웃 셀에서는 이런 현상이 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T팜이 리크루트먼트가 될 때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알 DNA의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NAD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마이토콘드리알 DNA 전역에서 마이토콘드리알 DNA의 마이토콘드리알 트랜스크립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올라파립을 통해서 펄판을 이니비션 시켜주었을 때는 마이토콘드리알 트랜스크립션이 다시 억제되는, 그리고 펄판이 낙아웃된 셀에서는 NAD의 이 트랜스크립션 인덕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결론을 내게 되면 저희는 여러 가지 시스테매틱 어프로치는 일단 이뮤노플루어센스는 회피를 하자. 그리고 정교한 subcellular fractionation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펄프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칩 시퀀싱, ADPR 캡 시퀀싱 또는 ELTA 등과 같은 최신 기법을 통해서 펄프안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토콘드리알 매트릭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이토콘드리알 뉴클리오이드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NAD 처리를 통해서 이 펄프안이 액티베이션을 되게 되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T팜의 리크루트먼트가 마이토콘드리알 DNA의 리크루트먼트가 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알 트랜스크립션이 유도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펄프안이 아마도 마이토콘드리알 내부의 NAD의 양을 센싱하는 센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한 그 센싱한 NAD의 농도를 이제 마이토콘드리알 DNA 메타볼리즘으로 연결시켜주는 액추에이터의 역할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일의 대부분은 제가 이 박사후 과정을 수행했던 NIH의 저희 PI였던 보어 박사님과 스텝 사이언티스트 많이 도와줬던 닥터 크로토의 도움으로 완성이 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존스 홉킨스의 콜래보레이터인 닥터 리영 그리고 PhD 캔디데이트는 쉥정인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